나는 72세 정분이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내외가 사는 이 집의 거실을 쓸고 닦았다. 30년을 시장 좌판에서 일하며 굳은 이 손으로 걸레를 짜내니 물이 똑똑 떨어졌다. 며느리 서진이가 출근하기 전이라 부엌도 깨끗이 정리해두고 싶었다. 며느리는 요즘 직장일로 힘들어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항상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아들 도윤이가 결혼하고 나서 나는 손님처럼 살았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손님은 대접받지만 나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냈으니까. 하지만 괜찮았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이가 나오는 소리였다. 어머님, 아침 일찍 또 청소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았다.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서진이는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게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청소를 계속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서진이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나왔다. 어머님, 어머님이 가져가셨죠? 나는 걸레를 든 채로 얼어붙었다. 뭘 말이니? 제 돈이요. 제 서랍에 있던 돈. 300만 원. 어머님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요? 서진이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졌다. 서진아, 내가 왜 내 돈을? 어제 제가 출근하고 나서 집에 계셨잖아요. 어머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울음 섞인 비명으로 변했다. 그때 도윤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야? 도윤 오빠 어머님이 제 돈 훔쳐갔어요. 300만 원이나. 서진이는 도윤이 품에 안기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도윤이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의심. 내 아들의 눈에서 나를 향한 의심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정말 안 가져가셨어요? 도윤아, 내가 왜 그런 짓을. 나는 내 돈 손 뗀 적 없어. 손이 떨렸다.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 없는 내가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것도 며느리한테, 그리고 내 아들 앞에서. 거짓말 마세요. 증거 있어요. 제 서랍이 열려 있었고 돈 봉투가 없어졌어요. 어제 집에 어머님밖에 안 계셨잖아요. 서진이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울부짖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증거? 무슨 증거? 서랍이 열려 있던 게 증거란 말인가? 엄마, 진짜 안 가져가셨죠?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확신이 없었다. 아내의 눈물과 어머니의 말 사이에서 그는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나는 안 가져갔어. 절대로. 내 목소리도 떨렸다. 분함과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지만 눈물은 참았다. 울면 진 것 같았다.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도윤 오빠는 회사 갔었고, 저도 출근했었고, 어머님밖에 없었는데. 서진이는 계속 울면서 소리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켰다. 고발하듯이, 단죄하듯이. 서진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도윤이가 그녀를 달랬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나와 서진이 사이를 오갔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미 끝났구나. 내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을 들었구나.
아니, 정확히는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엄마, 일단, 오늘은 진정하시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깜빡하신 건 아니세요? 깜빡했다고? 내가, 나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다. 치매라도 걸렸다는 말인가?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하다. 장 볼 때 계산도 정확히 하고 약 먹을 시간도 정확히 지킨다. 그런 내가 돈을 훔치고도 기억 못한다는 말인가? 나는 안 가져갔어. 정신도 멀쩡해.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서진이는 계속 울었고 도윤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다. 일단 오늘은 모두 진정하고 천천히 찾아봐. 도윤이의 말은 중재처럼 들렸지만 나는 알았다. 그도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저녁밥을 차려놓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 서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도윤이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나는 내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돈을 잃은 것보다 믿음을 잃은 게 더 아팠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 서진이는 나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도윤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유령처럼 이 집에 존재했다. 밥을 먹을 때도, 거실을 지날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그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대화했고 내가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워했다. 이상한 역설이었다. 나는 점점 작아졌다. 말수도 줄었고 움직임도 최소화했다. 혹시라도 또 무언가 없어지면 내 탓이 될까봐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부엌에도 가지 않았고 거실 청소도 하지 않았다. 내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잠깐 나와보세요. 목소리가 무거웠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 거실로 나가니 도윤이와 서진이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진이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엄마. 도윤이가 말했다. 나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이 떨렸다. 엄마, 저희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도윤이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나는 숨을 참았다. 다음 말이 무엇일지 알 것 같았다. 당분간 따로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귀가 멍멍했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당분간이라는 게 얼마나?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일단은 몇 달 정도요. 엄마도 좀 쉬시고 저희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정리할 시간?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 나를 정리한다는 건가? 도윤아, 나는 엄마, 이게 지금은 최선이에요.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서진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저희 눈치 안 보시고. 눈치? 내가 눈치를 봤다고? 30년을 시장에서 일하며 이 집 마련하는데 보탠 돈이 얼마인데. 도윤이 대학 등록금 대느라 내 허리가 얼마나 휘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보고 눈치를 봤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짐은 언제까지 싸면 되니? 내일. 가능하시면 내일이요. 서진이가 차갑게 말했다. 내일? 고작 하루? 나는 30년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짐을 쌀 시간은 하루도 안 주는 건가? 알았다.
나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울었다. 소리내서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챙겼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약, 통장 몇 개. 그게 전부였다. 72년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얼마나 초라한가.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나는 조용히 짐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은 고요했다. 도윤이와 서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면서 이 집을 둘러봤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공간들, 내가 닦고 쓸고 정리했던 곳들,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신발끈을 묶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도윤이가 서 있었다. 엄마.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잘 가거라. 나는 그 말만 하고 문을 열었다. 엄마 연락할게요. 진짜 당분간만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 아니 영원히 될지 알 수 없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도윤이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다. 72세 노인이 가방 하나 들고 새벽에 쫓겨나는 모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3월 초,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꼭 붙들고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구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갔거나 요양원에 있었다.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갈 곳이 없었다. 나는 그저 걸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나만 길 위에 떠 있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구도심 시장 골목이 나왔다. 내가 30년을 일했던 그곳. 아직 새벽이라 문을 연 가게는 많지 않았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다. 생선 비린내, 야채 풀냄새, 기름 튀기는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벤치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하지만 내게는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시장 골목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어머님? 정 사장님 아니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옆 가게에서 떡볶이를 팔던 김순자 씨였다. 나보다 10살쯤 어린 그녀는 내가 좌판을 접은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었던 사람이었다. 아이고, 순자 씨.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머님,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새벽부터 웬일이세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며느리한테 도둑 취급당하고 아들한테 쫓겨났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겠는가?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순자 씨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가방을 보았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나는 참았던 눈물이 또 터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새벽부터 가방 들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들어오세요. 일단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요. 순자 씨는 내 가방을 들어주며 자기 가게로 안내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라 가게 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가게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순자 씨는 꿀물을 타서 내 앞에 놓았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 말에 무너졌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며느리의 누명, 아들의 의심, 쫓겨난 일. 말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순자 씨는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머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거 다들 아는데. 그녀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갈 데가 없으시면 여기 계세요. 제 가게 안쪽에 작은 방이 있어요. 물건 쌓아두는 곳인데 치우면 잘 수 있어요. 순자 씨, 그럴 순 없어요. 민폐를? 민폐는요. 제가 어려울 때 어머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제 딸 학원비 빌려주신 것도 기억나요? 그때 그 돈 없었으면 우리 딸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나는 그런 것까지 기억하는 그녀가 고마웠다. 몇십만 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이다. 그냥 며칠만요. 제가 갈 곳 찾을 때까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세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순자 씨는 안쪽 작은 방을 치워주기 시작했다. 떡볶이 재료 상자들과 냄비들을 옮기니 바닥이 드러났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 이불과 요를 가져왔다. 여기요. 좁지만 참으세요. 밤에는 추우니까 이불 두껍게 덮으시고요. 그날부터 나는 시장 골목 떡볶이 가게 작은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순자 씨가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재료 손질을 거들었다.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공짜로 있을 순 없지. 이것도 못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 나는 양파를 썰고 떡을 씻었다. 손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도윤이의 얼굴, 서진이의 눈빛, 그리고 내가 쫓겨나던 그날 아침. 며칠이 지나자 시장 상인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다. 정 사장님, 여기 계셨어요? 그동안 어디 계신가 했네요. 어머님, 저희 생선 가게에서 반찬 만들었어요. 드세요.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왔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나는 그들의 따뜻함에 감사했다. 세상이 다 차갑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과일 가게를 하는 박 사장님이 찾아왔다. 60대 중반의 그는 시장에서 가장 오래 장사한 사람 중 하나였다. 정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우리는 가게 밖 벤치에 앉았다. 뭔데요, 박 사장님? 정 사장님 며느리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 시장에 왔더라고요. 내 심장이 쿵했다. 서진이가? 왜? 돈을 찾아 헤매더라고요. 큰 소리로 난리를 치면서 자기가 시장에 와서 돈을 잃어버렸다면서 누가 주었냐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언제요? 한 2주 전쯤? 그때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오늘 다른 상인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날 며느리분이 이상한 남자랑 같이 있었대요. 이상한 남자? 네. 처음 보는 사람이었대요. 둘이 골목 안쪽에서 뭔가 주고받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며느리분이 그 남자한테 돈 봉투를 주는 것 같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서진이가 시장에서 남자를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고? 그럼 그게 그 300만 원이란 말인가? 박 사장님, 확실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분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난리쳤다는 거예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처음부터 내가 훔친 게 아니었던 거다. 서진이는 알고 있었던 거다. 자기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거 증거가 있을까요? CCTV요? 골목 안쪽에 하나 있긴 한데 오래돼서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박 사장님의 말에 나는 희망을 느꼈다. CCTV, 증거, 진실,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박 사장님, 그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내일 가게 주인한테 물어볼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쫓겨났다. 이제 그것을 증명할 차례다. 박 사장님과 CCTV를 확인하기 전에 나는 먼저 그날 일을 정확히 되짚어 봐야 했다. 서진이가 300만 원이 없어졌다고 소리치던 그날. 그리고 그 전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작은 방에 앉아 기억을 더듬었다. 서진이가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날은 3월 5일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했다. 서진이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다. 전화를 자꾸 확인하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그리고 출근하면서 오늘 집에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라고 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그래라고 대답했다. 그날 나는 정말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점심도 집에서 먹고 저녁 준비를 하다가 도윤이와 서진이가 퇴근했다. 그런데 서진이가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돈이 없어졌어요. 그때 나는 무슨 일인지 몰랐다. 설마 나를 의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머님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요? 오늘 집에 어머님밖에 안 계셨잖아요. 서진이의 논리는 간단했다. 집에 나밖에 없었으니 내가 범인이라는 것. 하지만 나는 그녀의 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다. 그녀의 서랍을 연 적도 없었다. 나는 항상 조심했다. 며느리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그런데 결국 오해를 받았다. 아니, 누명을 썼다. 순자 씨가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다. 어머님, 그날 정말 집 밖에 안 나가셨어요? 응, 한 번도 안 나갔어. 현관문도 안 열었어. 그런데 나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런데 뭐요? 그날 오후에 초인종이 한 번 울렸어. 택배인가 싶어서 나가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택배요? 받으신 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잘못 누른가 보다 했지. 순자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거 이상한데요. 혹시 누가 어머님이 집에 있는지 확인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내가 집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왜? 근데 어머님, 그 며느리분이 왜 하필 그날 돈이 없어졌다고 한 걸까요? 진짜 그날 없어진 거 맞나요? 나도 그게 궁금했다. 서진이는 정확히 300만 원이라고 했다. 돈 봉투에 담아뒀는데 없어졌다고. 그런데 박 사장님 말로는 그보다 며칠 전에 서진이가 시장에서 돈을 찾아 헤맸다고 했다. 순자 씨 말이 맞아. 뭔가 이상해. 서진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요? 돈이 없어진 날짜를 거짓말한 거지. 진짜로는 그 전에 없어졌는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날 없어졌다고 한 거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진이는 이미 돈을 잃어버렸거나 어디 쓴 거였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릴 계획을 세운 거였다. 그래서 집에 나만 있는 날을 골라서 돈이 없어졌다고 소리친 거였다.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순자 씨가 분개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떻게? 사람은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라면. 그 돈이 대체 뭐였을까요? 300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몰라. 그래서 알아봐야 해. CCTV에 뭔가 나오면 좋을 텐데. 다음날 박 사장님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 정 사장님, CCTV 주인 만났어요. 확인해 보자고 하네요. 지금 가실래요? 나는 바로 따라 나섰다. 골목 안쪽 작은 철물점. CCTV는 가게 처마 밑에 달려 있었다. 주인 할아버지가 낡은 모니터를 켜며 말했다. 2주 전이면 2월 23일쯤인가? 한번 볼까요? 화면이 뿌옇게 나타났다. 흑백 화면이었고 화질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 모습은 알아볼 수 있었다. 자, 여기 오후 3시쯤 화면이에요. 화면 속에 서진이가 나타났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 한 명이 나타났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둘은 골목 구석에서 만났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서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두툼한 봉투였다. 돈 봉투 같았다. 남자는 그걸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서진이에게 뭔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서진이는 그걸 받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거래가 끝난 것 같았다. 남자는 골목을 빠져나갔고 서진이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 점점 급해지더니 바닥에 가방을 쏟아냈다. 하지만 찾는 게 없었는지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리고 주변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물어봤다. 아마 돈을 잃어버렸냐고 물어본 모양이었다. 맞죠? 저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난리친 거고. 박 사장님이 말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증거였다. 명백한 증거. 서진이는 그날 이미 돈을 남자에게 줬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돈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한테 누명 씌울 계획이었던 거다. 이거 복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USB 가져오세요. 나는 그날 그 영상을 USB에 담아왔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 나는 증명할 수 있다.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서진이가 왜 그랬는지도 알고 싶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300만 원을 줬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 누명을 씌웠을까? 나는 모든 걸 알아낼 것이다. USB를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도윤이한테 전화해서 이걸 보여줄까? 아니면 더 조사를 해야 할까? 시장으로 돌아오니 순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어떻게 됐어요? 나는 USB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순자 씨는 놀라며 손뼉을 쳤다. 다행이다. 이제 억울함 풀 수 있겠네요. 응, 그런데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 남자가 누군지, 왜 돈을 줬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것도 맞네요. 단순히 영상만으로는 며느리분이 뭔가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서진이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영상만 보여주면 그건 다른 일이에요 하고 발뺌할 수도 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박 사장님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선 가게 하는 최 사장도 함께였다. 정 사장님, 최 사장이 뭔가 알고 있대요. 최 사장은 50대 여자였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하는 베테랑이었다. 정 사장님,
제가 그날 그 남자 얼굴 똑똑히 봤거든요. 정말요? 네. 왜냐면 그 남자가 우리 가게 앞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기억해뒀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키는 한 175cm쯤, 머리는 짧고 검은 재킷 입었어요. 얼굴은 약간 날카롭게 생겼어요. 눈매가 좀 그래요. 그리고 담배를 계속 피우더라고요. 나는 최 사장의 말을 메모했다. 이것도 중요한 정보였다. 그리고요, 제 생각엔 그 남자가 전문적으로 그런 일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 일이요? 뭐,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면 불법 대부업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자 씨가 끼어들었다. 그럼 며느리분이 빚이 있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서진이가 빚이 있었다고? 도윤이는 알까? 아니, 아마 모를 것이다. 서진이는 도윤이한테도 숨겼을 게 분명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혹시 도박 같은 거 하진 않았을까요? 최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박? 네, 요즘 온라인으로 도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빚지는 사람도 많고, 나는 서진이를 떠올렸다. 평소에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봤다. 그리고 가끔 통화할 때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혹시 정말 도박에 빠진 걸까?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본인 아니면 알기 힘들죠. 우리는 한참을 궁리했다. 그때 순자 씨가 번뜩이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며느리분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없으세요? 친구? 네, 며느리분이랑 가까운 친구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도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서진이 친구는 잘 몰라. 집에 부르는 것도 본 적 없고, 회사 동료는요? 회사 동료. 한 명 있긴 해. 이름이 뭐였더라? 김민지였나? 그 사람 연락처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 그때 박 사장님이 말했다. 정 사장님, 아드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도윤이한테? 나는 머뭇거렸다. 아직 도윤이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쫓아낸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우리는 며칠 동안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혹시 서진이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청가물 가게 하는 젊은 사장이 찾아왔다. 정 사장님, 제가 좀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뭔데요? 며느리분이 2주 전쯤에 이 시장 말고 옆 동네 시장에도 왔었대요. 거기서도 돈을 찾아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옆 동네 시장에도? 네, 거기 제 친구가 가게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와서 돈 봉투 못 받냐고 물어봤다고. 근데 그 여자 묘사가 딱 며느리분이더라고요. 나는 놀랐다. 서진이가 여러 시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찾았다는 건가? 그 친구분한테 자세히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청가물 가게 사장은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응, 나야. 그때 그 여자 말인데 혹시 더 기억나는 거 있어? 아, 그 여자? 완전 히스테리였어.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도 경찰한텐 신고 안 하겠다고 하더라. 이상하지 않아? 경찰 신고는 안 한대? 응, 자기가 알아서 찾겠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만약 돈 봉투 보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뿌리고 다녔어. 전화를 끊고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경찰 신고를 안 했다는 게 수상한데요. 순자 씨가 말했다. 맞아.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데. 최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돈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신고 못한 거.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서진이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 아마 도박이나 대부업 같은 것. 그래서 돈을 빌렸고 갚지 못했다. 그 남자는 빚 독촉하러 온 사람이었다. 서진이는 300만 원을 그에게 줬다. 하지만 또 다른 돈이 필요했거나 변명거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한테 누명을 씌운 것이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분이 계획적으로 어머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박 사장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도 느꼈다. 이제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냉정하게 모든 걸 밝혀낼 것이다. 모두들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에 가까워졌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USB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준비할 거야. 완벽하게. 며칠 동안 나는 증거들을 정리했다. USB에 담긴 CCTV 영상, 시장 상인들의 증언, 서진이가 여러 시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찾았다는 증언들. 하나씩 노트에 적어 내려가니 사건의 전모가 명확해졌다. 서진이는 어떤 이유로 큰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300만 원을 마련했다. CCTV에 나온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빚을 일부 갚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설명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한테 누명을 씌운 것이다. 어머니가 내 돈을 훔쳤다고 말하면 남편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나는 혼자 사는 노인이고 변명할 증거도 없었으니까. 나는 순자 시가게에 앉아 노트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님, 뭐 하세요? 정리하는 거야. 증거들을. 이제 아드님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하나 더 필요해. 뭐가요? 결정적인 증거. CCTV만으로는 서진이가 변명할 수 있어. 저 남자가 누군지, 왜 돈을 받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해.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어떻게 알아내실 건데요? 나도 고민이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박 사장님이 들어왔다. 그리고 뒤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정 사장님, 이분 좀 만나보세요. 남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조사원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조사원이요? 네, 박 사장님이 사정을 설명하셔서 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박 사장님을 봤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 사장님, 이분이 전문가예요. 제 조카 친구인데 이런 일 많이 해봤대요. 하지만 비용이. 걱정 마세요. 제가 부탁한 거니까 제가 낼게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에요. 정 사장님이 예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시장 사람들의 따뜻함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이준혁 씨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일단 제가 가진 정보들을 정리해 볼게요. CCTV 영상 있으시죠? 나는 USB를 건넸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을 유심히 보더니 몇 장면을 캡처했다. 이 남자 얼굴,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요? 네, 불법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 명단이 있거든요.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 아름아름 공유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는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찾았습니다. 이 사람, 최민수라는 사람이에요. 일명 민수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요? 네, 주로 도박빚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못 갚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이준혁 씨의 설명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서진이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손을 댄 거였구나. 그럼 며느리가 도박을 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사채업자들은 도박장이나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며느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건 불법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준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최민수를 직접 만나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도 이쪽 일 오래 했고 이런 사람들 다루는 법 알아요. 돈만 주면 정보 팔아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겁니다. 박 사장님이 나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낼게요. 제 일이니까. 나는 작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시장에서 모은 돈.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 이제 그 돈을 써야 할 때가 왔다. 여기 현금 100만 원 있어요. 필요한 만큼 쓰세요. 이준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100만 원이나요? 50만 원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수고비예요. 부탁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후 이준혁 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다. 정 사장님, 최민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상대로였어요. 며느님이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졌대요. 그러다 큰 빚을 지게 됐고요. 얼마나요? 총 1,500만 원입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1,500만 원? 그 많은 돈을 도박으로 날렸단 말인가. 최민수한테 준 300만 원은 일부만 갚은 거예요. 아직 1,200만 원이 남아있대요. 세상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며느님이 계속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도박으로 돈을 따려고 하는 거죠. 전형적인 도박 중독 패턴이에요. 순자 씨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아드님은 모르는 거예요? 네, 최민수 말로는 며느님이 철저히 숨기고 있대요. 남편한테 들키면 이혼당할까봐 두려워한다고. 이준혁 씨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최민수한테 받은 차용증 사본이에요. 며느님 서명도 있고 지문도 찍혀 있어요.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서진이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했다. 차용 금액 1,500만 원. 이자율 월 5%. 갚지 못할 경우의 조건들. 모든 게 적혀 있었다. 이제 충분해요. 내가 말했다. 모든 증거가 다 모였어요. 박 사장님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내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이다. 가족들을 만나야죠.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나도 싸울 것이다. 72세 노인이지만 아직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CCTV 영상, 시장 상인들의 증언, 차용증 사본, 그리고 사채업자 최민수의 진술. 이제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
급하게 움직이면 실수한다는 것. 신중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 나는 순자 시각의 작은 방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도윤이와 서진이를 어떻게 만날까? 무슨 말부터 꺼낼까?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어머님, 밥 드세요. 순자 씨가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 줬다. 고마워. 근데 언제 만나실 거예요? 아드님한테. 이번 주말에. 주말이면 둘 다 집에 있을 테니까. 혼자 가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증인들이 필요해. 박 사장님, 최 사장님, 그리고 이준혁 씨. 모두 함께 갈 거야. 그게 좋겠어요. 혼자 가시면 또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몰라요. 맞는 말이었다. 서진이는 교묘한 사람이다. 나 혼자 가면 또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박 사장님께 연락했다. 박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저랑 함께 갈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최 사장이랑 이준혁 씨한테도 얘기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거죠. 정 사장님 억울함 꼭 풀어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나는 도윤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며칠 만에 보내는 첫 연락이었다. 도윤아, 토요일 오후 2시에 집에 갈게. 너랑 서진이 둘 다 집에 있어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토요일에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계속 준비했다. 증거 파일들을 USB에 정리하고 프린트할 것들은 프린트했다. 시장 상인들의 증언도 녹음 파일로 정리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내가 있었다. 72세 노인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오후 1시 시장 사람들이 모였다. 박 사장님, 최 사장님, 이준혁 씨, 그리고 순자 씨까지. 정 사장님, 준비되셨어요? 박 사장님이 물었다. 응, 이제 가자.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갔다. 차 안에서 박 사장님이 말했다. 긴장되시죠?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요.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 한 달 전까지 내가 살던 곳. 그런데 이제는 남의 집 같았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이제 내 집이 아니니 초인종을 눌러야 했다. 딩동. 잠시 후 도윤이가 문을 열었다. 엄마.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다. 들어가도 되니? 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 친구들이야. 함께 온 거야. 도윤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문을 열어줬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서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앉아라, 서진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도윤이와 서진이가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그들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거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오시고. 도윤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아,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니? 그건 서진이 돈이 없어진 일이요. 그래, 300만 원.
서진이가 내가 훔쳤다고 했지. 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가 예감한 듯했다. 나는 그날부터 도둑 취급받고 이 집에서 쫓겨났어. 갈 곳도 없이 시장 골목을 헤맸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참았다. 엄마, 그건 조용히 들어, 도윤아. 아직 할 말이 많아.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한 달 동안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CCTV 화면 캡처 사진들이었다. 서진이가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이게 뭐예요? 도윤이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건 2월 23일 구도심 시장 골목에서 찍힌 CCTV야. 서진이가 어떤 남자한테 돈을 주고 있어. 서진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건. 앉아, 서진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서진이는 다시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남자 이름은 최민수, 일명 민수형이라고 불리는 사채업자야. 서진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지. 얼마나 빌렸을까? 나는 차용증 사본을 꺼냈다. 1,500만 원.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이야. 도윤이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그는 서진이를 돌아봤다. 서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서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이는 그 빚을 갚기 위해 300만 원을 이 남자한테 줬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했지? 어머님이 내 돈을 훔쳤다고 했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한테 누명을 씌워서 자기 빚을 감추려고 한 거야. 거실이 침묵에 잠겼다. 도윤이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서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 사장님이 말했다. 저는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하는 박철수입니다. 정 사장님이 3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사신 분인지 저희가 다 압니다. 그런 분이 절대 도둑질 같은 짓 하실 리 없어요. 최 사장도 거들었다. 저도 증인입니다. 며느님이 그날 시장에서 남자한테 돈 주는 거 제가 직접 봤어요. 이준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민간조사원입니다. 최민수를 직접 만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증언이 끝나자 도윤이가 서진이를 봤다. 서진아, 이게 사실이야? 서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서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한 달 동안 내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그녀의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진아, 대답해. 이게 사실이야?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서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 도윤이가 소리쳤다.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고 집에서 쫓아낸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너무 급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독촉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도윤이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내가 도박을 했다고? 1,500만 원씩이나?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요. 한두 번 이기니까 계속하게 됐어요. 그런데 점점 잃기 시작했고 서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잃으면 따야 한다는 생각에 더했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채까지 썼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됐고 오빠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희생시킨 거야? 도윤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다. 더 이상 내가 할 말은 없었다.
도윤이가 알아서 진실을 깨닫고 있었다. 엄마. 도윤이가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제가 엄마를 쫓아냈어요. 그는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72년을 살면서 내 아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처음 봤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나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다. 일어나라, 도윤아. 엄마, 일어나서 앉아. 도윤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파에 앉았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윤아, 너는 내 아내를 믿었을 뿐이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부부는 서로 믿어야 하니까. 하지만 엄마를. 문제는 내가 나를 너무 쉽게 의심했다는 거야. 증거도 없이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너를 낳아서 30년을 키웠어.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어. 그동안 단 한 번도 너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그런 나를 너는 며느리 말 한마디에 도둑으로 만들었어. 엄마, 한 달 동안 나는 시장 골목에서 잤어. 떡볶이 가게 창고방에서 72살 노인이 갈 곳 없이 떠돌았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밤마다 추웠고 외로웠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배신감이었어. 내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게 가장 아팠어. 도윤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른이 된 후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다. 엄마,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르겠다, 도윤아.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나는 서진이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진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너한테는 할 말이 많아. 하지만 지금은 하나만 물을게. 네. 왜 하필 나였니? 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 서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님이 가장 약한 사람 같았어요. 증거도 없고 변명할 방법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택한 거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약한 사람. 맞아. 나는 약한 사람이었지. 72살 먹은 늙은이니까. 아들한테 의지해야 하는 처지니까.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생각에, 빚 생각에 정신이 없었어요. 변명하지 마. 내가 말을 끊었다. 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이제 결과만 보면 돼.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최민수한테서 받은 차용증 사본이야. 아직 1200만 원이 남아있대더라. 이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거고. 도윤이가 서류를 받아봤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갚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한 푼도 안 도와줄 거야.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 사장님, 그래도 가족인데. 박 사장님,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 결심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최 사장이 물었다. 그럼 어디서 사실 건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도윤이가 황급히 말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제발. 엄마 집이잖아요. 아니야, 도윤아. 이제 내 집이야. 나는 내 집을 찾을 거야. 엄마. 그리고 도윤아.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돈 내역이야.
통장이 여러 개 있어. 합치면 3억 5천만 원 정도 돼.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서 나를 봤다. 도윤이도 서진이도 심지어 시장 사람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3억 5천? 순자 씨가 놀라서 물었다. 네. 30년 동안 시장에서 좌판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았죠. 도윤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그렇게 많은 돈을. 너는 몰랐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주려고 모았던 거야. 나는 통장 사본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이 돈은 나를 위해 쓸 거야. 내 집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엄마, 너희 빚은 너희가 갚아라. 나는 안 도와줄 거야. 300만 원 때문에 나를 도둑으로 만든 대가야.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갈게.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도윤이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놔줘, 도윤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 나는 그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뒤에서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순자 씨가 물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야. 집을 나온 후 며칠 동안 도윤이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문자 메시지도 끊임없이 왔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내 마음도 정리가 안 됐고 도윤이도 충분히 반성해야 했다. 서진이한테서도 문자가 왔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말 같았다. 나는 여전히 순자 시각의 뒷방에서 지냈다. 하지만 이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 어머님, 이제 집 알아보실 거예요? 순자 씨가 물었다. 응, 그래야지. 여기서 계속 신세 질 수는 없잖아. 신세는요.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힘이 나는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순자 씨의 따뜻함이 고마웠다. 작은 집이면 돼. 나 혼자 살 거니까. 방 하나, 주방, 화장실. 그 정도면 충분해. 어디 지역으로 알아보실 건데요? 이 근처가 좋을 것 같아. 시장도 가깝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날부터 나는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박 사장님과 최 사장이 함께 다녀주었다. 여러 집을 봤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낡았거나 위치가 안 좋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박 사장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정 사장님, 괜찮은 집 하나 있어요.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어떤 집인데요? 빌라 2층인데 방 2개에 주방, 화장실 있어요. 햇볕도 잘 들고 깨끗해요. 가격도 괜찮고요. 우리는 함께 그 집을 보러 갔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빌라였다. 2층으로 올라가니 정말 깨끗했다. 햇볕이 환하게 들어왔고 창문 너머로 작은 공원이 보였다. 마음에 드세요? 박 사장님이 물었다. 응,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내 형편에 무리 없는 금액이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 사장님이 말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러게. 72살의 새 출발이라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정 사장님 아직 건강하시고 정정하신데 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짐이라고 해봤자 가방 하나였지만 시장 사람들이 이것저것 사다 줬다. 이불, 냄비, 그릇, 옷장. 어머님, 이것도 필요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뭐려? 당연한 거죠. 집이 조금씩 채워졌다. 텅 비었던 공간에 물건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생활의 흔적이 생기기 시작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놓았다. 순자 씨가 선물한 제라늄이었다. 이사한 지 며칠 후 도윤이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이사하셨다면서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찾아뵙고 싶어요. 누군가 말을 한 모양이었다. 아마 시장 사람들 중 누군가가.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도윤이의 답장은 바로 왔다. 알겠습니다. 엄마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완연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시장에 갔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TV를 봤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이준혁 씨가 서 있었다. 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준혁 씨. 무슨 일이세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아드님이 부탁하셨어요. 직접 찾아뵙지 못하니까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엄마, 정분이. 매일 엄마 생각을 합니다. 엄마한테 한 짓이 너무 후회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진이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것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서진이의 빚은 제가 갚고 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엄마 아들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봉사활동 시작한 모습입니다.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한 짓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건강하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아들 도윤 올림. 사진을 보니 도윤이가 노인분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확실히 많이 야윈 것 같았다. 하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진지해 보였다. 아드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이준혁 씨가 말했다. 제가 가끔 봤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하고.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도윤이의 진심이 느껴졌다. 전해주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네, 전달하겠습니다. 이준혁 씨가 돌아간 후 나는 편지를 품에 안았다. 여전히 서운했고 아팠지만 조금씩 마음이 녹는 것도 느꼈다. 결국 도윤이는 내 아들이니까. 그날 밤 나는 3억 5천만 원 통장을 꺼내봤다. 평생 모은 돈.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집도 마련했고 생활비도 충분하다.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시장 사람들, 나를 도와준 그 사람들, 순자 씨, 박 사장님, 최 사장님, 그들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처럼 힘든 노인들을 돕고 싶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새로운 꿈, 72세의 새로운 도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까?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시장 사람들과도 자주 만났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챙겨주었고 나는 그들에게 감사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3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집값으로 5천만 원을 썼으니 3억이 남았다. 생활비로 5천만 원 정도 남겨두면 2억 5천만 원을 쓸 수 있었다. 순자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의 좀 하려고. 우리는 가게 안에 앉았다. 나는 노트를 펼쳐 보였다.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거나 힘든 노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돕는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센터요? 네.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밥도 주고 상담도 해주고 법률 지원도 해주고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동안 내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 세상에 나 같은 노인들 많을 거야. 맞아요. 요즘 노인 학대나 방치 문제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사장님, 최 사장님과 함께 적당한 공간을 알아봤다. 시장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이 있었다. 1층 전체를 빌릴 수 있었다. 이 정도면 식당 공간, 상담실, 작은 휴게실 만들 수 있겠어요. 박 사장님이 말했다. 보증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요. 월세는 150만 원이고. 좋아요. 계약할게요. 나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다.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줬다. 페인트 칠은 첨가물 가게 사장이 해줬고 목공일은 철물점 주인이 도왔다. 테이블과 의자는 중고로 구했지만 깨끗하게 닦으니 새 것 같았다. 주방 설비도 갖추고 상담실도 꾸몄다. 벽에는 따뜻한 색의 벽지를 발랐고 작은 화분들도 놓았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끝에 정분이 어르신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간판도 달았다. 순자 씨가 정성껏 써준 글씨였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왔다.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동네 어르신들도 구경 왔다. 이준혁 씨도 왔고 심지어 지역 신문사 기자도 왔다. 정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센터를 만드시다니. 기자가 인터뷰를 청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떤 경험이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며느리한테 누명 쓴 일, 집에서 쫓겨난 일, 시장 골목에서 지낸 일. 모든 것을.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노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다. 72세 할머니의 반격, 억울함을 나눔으로 승화하다. 큰 기사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는 화제가 됐다.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와서 밥을 먹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할아버지가 와서 하소연했다. 며느리한테 학대당한다는 노인도 왔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때로는 함께 울었고, 때로는 방법을 찾아줬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이준혁 씨가 연결해줬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시장 상인들이 도왔다. 센터는 점점 활기를 띠었다. 하루에 20명 정도가 다녀갔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이곳은 안식처가 됐다. 나도 행복했다. 돈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뿌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센터 문이 열렸다. 도윤이가 서 있었다. 2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더 말라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진지하고 성숙해 보였다. 엄마, 어떻게 왔니? 신문 기사 봤어요. 엄마가 이런 일 하신다고. 도윤이는 센터 안을 둘러봤다. 식사하는 노인들,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을 하시다니.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나는 도윤이를 바라봤다. 여전히 서운했지만 미운 마음은 많이 사라졌다. 앉아라. 차라도 한잔하자.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내가 직접 차를 따라줬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아. 이준혁 씨한테 들었어. 엄마, 도윤아,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믿음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그게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며느리 말만 듣고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지. 그게 가장 아팠어.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다시 믿음을 쌓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엄마가 다시 저를 받아주실 때까지. 그래.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다. 엄마, 제가 여기 봉사 와도 될까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말에 시간 있으면 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와라. 많은 일이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도윤이가 나간 후 순자 씨가 다가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완연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나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힘들었던 과거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 이것이 내 새로운 삶이다. 정분이 72세. 나의 봄은 이제부터다.